KBS가 생계형 폐지 수집 노인 10명의 활동을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13km를 걸었고요. 거리는 시급 1,000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단독주택에서 배출되었다가 재활용된 폐지의 60%가 바로 이런 폐지 수집 노인들이 거둔 것입니다. 시사비평계의 재활용 폐지, 김수민의 뉴스 밑장. 오늘 그렇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에게 폐지는 없다. 결국에 걷어서 재활용한다. 남들이 보지 않은 것도 주워서 간다. 라고 하는 거죠. 단독 주택에 나온 재활용의 60%.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배출이 됐는데 그중에 재활용된 게 있잖아요. 네. 그중에 60%가 이 폐지 수집 폐지 노인들이 수집. 거둔 겁니다. 재활용품 전체에. 재활용된 것에. 그러니까 아. 폐지 전체가 다 재활용되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재활용된 것의 60%는 폐지 수집 노인들이 거둔 거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그 60%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한 메시지네요. 네. 네. 이 KBS에서 한 5부작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네. KBS 대구에서 내보냈죠. 아 이걸요? 네, 이 박진영 기자가 아, 그래요? 네, 대구 KBS JRP라고. 네. 아 박진영. 박진영이요. 그럼 그 노인들도 대구에서 추적한 거예요? 예. 나 왜 몰랐지? 네. 이번 기획 자체가 KBS 대구에서 보도국에서 한 걸 서울에서도 이 네. 아이템이 좋다. 네. 그래서 전국 방송을 내보내게 됐죠. 야 이거 딱 맞았네 우리랑. 그래서 대구 지역- 그거 알고 이거 한 줄 알았는데. 나 몰랐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좀 폐기물 정책 전반을 네.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울림 있는 통계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놀랐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써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고용을 어떻게 만들어야 공공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네. 굉장히 큰 좀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책적인 대안 또 KBS가 제시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기사는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뭐 보조금을 지급을 해드린다 네.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더 들어올 거란 말이죠. 네.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현재 이분들이 걷어가지고 이제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렇죠. 네. 주고 받는 돈이 시급 1,000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주어도 예,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일단 현실입니다. 키로에 200원 채 안 될 거예요. 100 몇십 원 정도. 네, 120원이었다고 하고.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폐지를 줍는 구미에 어르신들 있었죠. 구미에도. 구미에? 경북 제1호 사회적 기업이 그 참사리. 예, 참사리라고 참사리. 하는.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저는 그 팀 아니고 서울의 어떤 그 청년들이었는데 파지를 주워로 다니는 리어카에 네. 광고를 붙이는. 그러니까 동네 이제 광고를 이렇게 뭐 국밥집이나 이렇게 붙이면 그분들이 계속 돌아다니시니까 네. 노출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테이션 그러니까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파지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방 안에 적재를 해놔요. 네. 이게 2차, 3차의 건강에 대한 침입이라든지 뭐 화재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좀 일정 구간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좀 그 무인 택배한 차 같이 좀 키핑해 놓자. 뭐 네. 이런 아이디어들은 중간중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뭐 단순히 뭐 고용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복지 그리고 좀 더 이 산업이 잘 굴러갈 수 있는 좀 이렇게 이 엑셀러레이팅 전략 같은 것들은 이때까지 데이터를 제가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그냥 관심만 있지 이렇게 데이터로 나온 건 없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굉장히 또 다른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대안으로 정책 제시한 거는 이 공공형 일자리로 이 폐지를 수거하는 업무를 끌어들여 가지고 일단 네. 법을 제정해서 이 폐지 수집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역할을 그러니까. 부여하고 그렇게 되면 앞서 이창원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중간에 이 공동 뭐 수집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공공이 해야 될 일, 네. 공공적인 일을 이분들이 하고 그렇죠. 계셨다는 그렇죠. 거는 네. 분명한 거죠.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분들한테 발열 내의나
뭐 형광, 야광복 야광, 이런 예. 것들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안전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장려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하여튼 산업으로 좀 보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분의 패널이 다 얘기를 해버리셨는데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있어? 소개를 해줘요. 소개해야지 소개. 그렇구나. 네. 나 방음 끼고 방 꾸미는데 돈이 좀 필요하거든. 마누라, 비상금 좀 줘봐. 예비비 좀 달라고. 인디계 윤석열, 이창원. 반갑습니다. 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죠. 나 그 말 너무 무섭더라. 그러면 집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들어가면. 어디서 주워 들었을까? 그 건축가 누구야? 건축가 누가 한 말을. 유한준 씨. 그러니까 그걸 해서 다운 같은데 너무 무서운 말이야 그 말은. 근데 그럼 청와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작살납니다. 유한준 씨 또 참 뭐 할만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절차의 문제를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추가 경정 예산으로 정식으로 올려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네. 대통령 집무실이잖아. 네. 근데 그거 외적으로 이창원 씨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미적인 부분인데 네. 국방부 청사 네. 모양 아시잖아요. 아 봤죠. 그쪽으로 대통령 집무실 가는 게 청와대하고 비교하면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미적인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상징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다양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국가의 상징, 국가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블루하우스라는 상징이 우리 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있어요. 화이트하우스처럼.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옮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경복궁 다시 썼으면 좋겠거든. 나한테 물으면. 경복궁으로 들어간다고. 그냥 차라리 경복궁 쓰면 돼. 그럼 뭐 어때요? 푸틴이 크렘린궁을 쓰는 것처럼. 아니 베르사유궁 같이 뭐 그러니까 궁을 엘리제궁 지금 저 쓰거든 프랑스는. 나는 그냥 아니 경복궁 그냥 쓰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복궁도 경호나 이런 거 하기 경호 때문에 괜찮지 않나요? 경호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 경복궁에 왜 광화문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창 들고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호하면 되지. 그 사람들도 키 180 막 덩치도 좋더만. 근처에 높은 건물 때문에 아마 이 저격 문제 때문에 경복궁 안 될 건데 그래서 국방부가. 근데 그거는 국방부도 마찬가지인 게 국방부 근처에도 고층 건물이 많아요. 많긴 많죠. 아파트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근데 아마 뭐 창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방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실 미적인 부분은 그거는 그냥 일반 관공서 건물이니까. 근데 국방부가 미적으로도 좀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관공서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조감도 하고 지금 국방부하고 다른 게 앞에 무슨 뭐 시설 건물들이 또 있어. 그것도 철거해야 돼. 그거 부숴야 되거든. 그러고 나서 공원 또 꾸며야 돼요. 돈 엄청나게 들 거야 거기도. 국방부 건물 자체가 좀 묵각기하죠. 그러니까 좀 멋이 없어. 그냥 저 관공서 건물 같아. 검찰청 가지 그냥. 서초동 자기 제일 익숙할 거 아니야. 야 동훈아, 동훈이 어디 갔냐? 밥 먹으러 가는 길도 막 딱 제일 익숙하고. 밥 먹으러 가는 그 길로 또 가는. 밥 먹으러 가는 길에도 방탄 유리로 돼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멤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여성이고 제 딸아이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여성보다 각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언론계의 이준석, 천용길. 네, 반갑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요즘 SNS 정치를 또다시 핫하게 만들고 있어서 즐겨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투쟁에 조명을 쏴주고 계신데 네.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박경석 전 장현 대표를 만났을 때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자기 1년 대학교 선배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떤 장애인보다 자기가 각별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갑자기 MB 스타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엄마, 내가 장애인 선배를 돕아서 하는데. 그냥 그 말 듣고 생각난 게 홍준표였어요. 네. 홍준표가 자기 아버지가 경비원이라고 했는데 경비원한테 네 면상, 니까지 게 채널 A. 맞아요. 2012년이었죠. 네, 홍준표의 민낯을 최악의 사건이죠. 홍준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대구에 오면
오늘 전용길. 전 기자, 네 면상을 보려고 오늘 기자회견한 게 아니에요. 네. 전용길 기자가 지난 총선 때 홍준표가 대구로 오는 과정에서 천 기자가 호남에 출마하시는 건 어떻냐. 처가도 호남에 있고 하니까 홍준표가 저 정치도 모르는 게 그렇죠. 예, 기자들 한 30명이서 있는 기자 간담회 장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죠. 정치도 모르는 그럼 게. 홍준표 의원 전용길 기자 알아요? 뭐 까먹겠죠. 까먹는다고? 예, 저 같은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니면상 기억 못해요. 조원진 대표는 기억합니다. 조원진 대표하고 친하잖아. 네. 조원진은 깐부. 새벽 3시까지 술도 마셨잖아. 전용기라고 깐부지. 나도 조원진하고는 술 한잔 한번 마셔보고 싶다. 이번에 또 박근혜 집들이 할 때도 네. 마침 중간에 기사 쓴다고 있다가 조원진 대표가 그 카페에 와가지고 영상 인터뷰를 또 하기도 했어요. 맞죠. 뉴스민의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자연스럽게 대구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박근혜 씨가 대구에 웰컴. 어서 와. 대구는 처음이죠. 네. 그래도 뭐 대구 인구 줄고 있는데 이렇게나 또 뭐 인구 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구는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 달성구는 아니에요? 계속 늘고 있죠. 신도시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젊은 지역이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거주를 한 적이 있었나요? 대구 예전에 지역구일 때도? 지역구일 때 집은 두고 있었죠. 주소지는. 주소지는 주소가 있었어요? 네, 거기 어디였어요? 달성군이었죠. 달성군 어디? 화원 그 아니야? 화원 그죠? 지금 간 곳이랑은 좀 방향이 다르죠. 화원읍에 뭐 어떤 데였어요? 거기가 단독주택? 뭐 그건까지는 확인 안 해봤어요. 주소지까지는 사무실 주소 그냥 쓴 거 아닌가? 그럴 수- 화원에 그럴 자기 수 사무실 있겠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산 건 아닐 것 같거든. 네. 그렇죠. 네, 그 사실 주소지라는 게 만약에 진짜 살았으면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단독 주택이면 단독 주택해서 그쪽으로 언론 또 뭐 가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생활을 해본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왜냐하면 것은 대구 지리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선거 운동 기간 때도 네. 대구 한 번 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역구 활동할 때 그냥 한 번 온다니까 한 번. 그냥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근데 지명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음. 그날 이 달성군에 오는 날 박근혜가 메시지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달성군 관내의 명칭을 보면 아 그렇죠. 깜짝 육아, 놀랐어. 구지, 다사, 네. 하빈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이름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사저에 와서 다시 그 주소들 한번 육아, 유가, 가, 구지, 구지, 다사, 다사, 하빈. 하빈. 네. 다 달성군에 있는 읍면 이름이긴 합니다. 읍면 이름인데 이걸 가지고 이국적이라고 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진짜 달성군에 읍면이 몇 개가 있는지도 아마 몰랐겠구나라는 생각이 그게 들더라고요. 다예요? 읍면은? 아니 뭐 더 있죠. 화원도 있어요? 있고 현풍도 있고. 네. 아, 현풍 있죠. 네. 현풍 할매곰탕. 네. 광고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달성군에 왔는데 나도 사실 멘트 중에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이국적이다. 이국적이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국적이지 않느냐라면서. 그러니까 달성군은 나의 정치적 고향이고 뭐 내가 처음 시작한 곳이 있고 뭐 그러면서 자기 개인 에피소드를 얘기한다고 공기가 참 좋네요라고 했더니 네. 뭐 이게 뭐 시골이라서 공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 분위기가 좋아요 뭐 하면서 막 옛날 얘기 막 하면서 특히 여기 지명은 아까 얘기했던 뭐 굳이 하빈 다사 이게 뭐가 이국적이지 라고 생각이 들 법한데 자기는 이게 굉장히 이국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사선 의원을 지낸 그렇죠. 곳인데. 네. 보통은 뭐 오다가 처음 봤나 표지판. 나는 항상 그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은 달성군의 읍면이 몇 개인지 모를 거다. 안 세봐서 그렇지. 안 세봐서 알고 있습니다. 안 세봐서도 그럴 거고 달성군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 오거든요 보통. 네. 하루 안에 여기 다 못 돌아. 가창에서 저기 다사 가려면 얼마나 먼데.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역을 잘 몰랐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를 정말 이렇게 외국 쳐다보듯이 했을 것 같다. 이게 드러난 거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98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달성군 당선이 됐죠. 그렇죠. 엄삼탁 그렇죠. 씨를 이겼죠. 국민회의에 엄삼탁을 이겼고 그 다음에 00년, 04년, 08년까지 달성군에서 4선을 하고 2012년에는 비례대표 11번으로 그렇죠. 한 거죠.
달성 지역에서 뭘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본 적 있나요? 뭐 행사 때 네. 그게 행사 뭐- 때는 자주 왔었나? 행사 때 가끔 네. 방문을 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네. 저도 이 박근혜가 달성에서 국회의원을 지낼 때는 또 기자 생활 안 하고 있어서 아직 아. 대학생이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창훈 대표 말이 맞아요. 자주 안 왔다. 선거 때도 뭐 한 번? 한 번 하루 막 오고 그래. 그거 궁금하다. 김종필 총재가 부여에 얼마나 갔는지 궁금하다. 선거 때. 아 그렇죠. 보통 박근혜 하면 지원 유세 다니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한 번 딱 하고. 근데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이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서 달성군이 눈부시게 발전한 건 맞죠.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돼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 뭐 그 저는 그 빨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뭐 지금은 아주 뭐 진짜 상전벽해를 이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국의 읍면인데 읍이 6개야. 읍이 6개. 네. 읍이 6개야. 그런 군은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없죠. 어. 아마 뭐 그러니까 읍은 끼케야 2개 아니야? 한 개, 두 많아봐요. 개, 칠곡군이 세 3개죠. 개. 예, 칠곡군. 세 개.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단독 지자체고 여기는 광역시의 군인 거잖아요. 네. 보통 뭐 울주, 뭐 강화, 옹진 이런 데하고 비슷한 거거든. 그런 데에 비하면 달성군은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 달성군 하면 이름이 군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신도시가 많이 그렇습니다. 조성이 돼 있고 네. 이게 아이러니인 게 신도시를 조성하면 사실 방금 박 대통령 빨로 조성된 게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그 토호들 소위 얘기하는 네. 토호들 또 건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좋아하죠.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역 정치에서 보수 진영의 기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민주당이라든지 그 다른 쪽 표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달성 군수는 지금 무소속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무소속입니다. 진짜로요? 네. 누구지? 김문호 네. 군수 이 사람 그 국민의힘 쪽 출신 아니에요? 국민의힘 쪽 출신이긴 합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2018년에? 네 그때 무소속으로 당선된 거예요? 당선됐습니다. 2014년에도 무소속이었고 네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도 네. 무소속으로 나와서 네. 당시 2010년에? 14년에 당시 새누리당인가? 아니 2010년에도 무소속이 됐잖아. 달성군에. 그때 박근혜 한 방 먹었다고요. 그때부터 계속 무소속이었나? 그때부터 김문호가 계속 무소속. 아 그렇구나. 예. 예. 이 마치 그 부산의 그 기장 군수가 무소속이 그렇죠. 오규석 군수. 그때 박근혜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사실 그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굉장히 이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아니었고 그러면서 타격을 먹고 세종시 수장한 부결까지 가는데 그 상태에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권력이 넘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박근혜가 자기 지역구에서 한 방 먹고 시작했다는 아 맞아. 아 그게 2010년 선거였어요. 음. 처음에 김문호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나니까 4년 뒤에는 새누리당이 입당을 해서 무투표 당선됐어요. 아, 2010년이군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달성군에는 무슨 친박 무소속이 나와서 이긴 거 아니냐 이러는데 박근혜는 한나라당 공천 받은 후보를 밀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김문호 군수가 이긴 거예요.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렇죠. 예. 대단한 군수님입니다. 이게 약간 가능해지는 게 무소속 때 그 국민의힘 계열 1대1로 다구리 뜨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경북의 몇 군데는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든지 뭐 아니면 더 왼쪽에 진보 정당 지지자라든지 이쪽은 무소속 일단 찍습니다. 국민의힘 무소속 나오면. 그럼 그 무소속이 자기 인맥이라든지 자기 인지도나 이런 걸 세워가지고 국민의힘 표를 일부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50% 넘으면 이기는 거거든. 이게 그게 가능한 게 또 경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천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 2018년에 네. 무소속 후보가 네. 이겼잖아요. 네. 예, 제가 시의원 할 때 부시장 하던 분이었는데 김천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사례예요. 김천의 혁신도시 특히 율곡동 혁신도시만 딱 치면은 국민의힘이 질걸요. 이번에는 이겼는데 이번 이겼어요. 근데 5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율곡동 혁신도시가 있는 그렇죠. 율곡동은 문재인이 이겼죠. 1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북에서 몇 군데 이긴 데가 있어요. 네. 칠곡 북삼석적 이런 데서도 북삼석적도 네. 아파트촌이 있고 이런 그렇습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구 달성군도 그런 지역이다. 맞아요. 달성군 육아읍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주한 곳이
딱 그 동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5년 전에 가장 표를 많이 줬던 투표소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오해 만드는 게 박근혜 요새가 아니라고. 그래서 박근혜가 진짜 자기 지지율 높은 데로 가려고 했으면 구미도 아닙니다. 구미는 더 아니야. 군위로 갔어야 되죠. 군이나 저 의성, 뭐 영덕 이런. 그렇지 동해안의 영덕이 아니면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네, 근데 하여튼 달성구는 박근혜 땅이 아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씨가 이웃들에게 떡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 떡 먹은 사람들 중에도 박근혜 안 찍은 사람, 박근혜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뭐 역시 기본은 좀 되어 있다. 난 떡 돌린 거를 보면서. 그래 떡은 잘 돌렸어. 그래요. 그리고 꼭 그 달성군에 있는 그 업체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달성군 경제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화이팅! 자 그날 뭐 풍경 막 누구 정치인들이 달려갔죠. 네. 정치인 달려왔는데 당연히 제일 먼저 와 있었던 정치인은 우리 조원진 우리공화당 제일 대표. 먼저?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제일 먼저 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조명이 적나? 네. 작나? 조명은 뭐 김재원, 권영진만 받고 말이야. 네. 일단 김재원은 최고위원은 그 대구의 달성군 사저에는 오진 않았습니다. 달성군에 거기는 안 갔어요? 네, 거기 안 왔고 병원에서 병원에서 삼성병원. 거기서. 네, 거기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이 지역구 대구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 삼성병원 앞에 툭 가가지고 눈도장을 먼저 찍으려고. 또 그 방송 출연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 보고 나서 방송 출연하려고. 그 거기는 서울에 왔었고 권영진, 이철우 그리고 김관용 그리고 김문호 달성군수도 왔고 강은희 대구 교육감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온 거야? 그리고 교육감이 이러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저 울산의 노키 이런 교육감은 난민 자녀인가? 네. 첫 등교할 때 같이 등교했잖아요. 네, 아프가니스탄. 그렇지. 그런데 가야지. 무슨 박근혜 온다고 교육감 아무리 박근혜 정부 때 여가부 장관 출신이라고 한들 그리고 지금 여가부 폐지되게 생겼는데 전직 장관으로서 대책을 세울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그것도 연간해고 왔다면서. 네. 공무도 아니고 그냥 연간해고.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다른 현역 단체장들이야.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리고 자당 소속이었던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온다니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강은희 교육감은 전혀 좀 생뚱맞죠. 그렇죠. 교육감이 굳이 거기 왔어야 됐냐. 네.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도장 찍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권영진 대구시장 네. 또 난 실망스러웠어. 굳이 갔었어야 하네. 꽃다발 들고 원래 가려고 원래 했다가 꽃다발 진짜로? 들고 가려고 했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꽃다발을 전해주지는 못하고 꽃을 든 영진.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안 그만뒀을 때였죠. 네, 그만두기 전날이었죠. 바로 직전에 네. 대구지검 고검 방문했을 때 그때도 화동 노릇을 했던 게 권영진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 권 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방문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자기 이제 관할 지역에 왔고 건강은 어떠시냐고. 근데 그 행사에 귀환도 아니지 이사 온 거예요. 전입한 건데 거기 가가지고 또 꽃돌이 노릇하고 이게 뭡니까? 꽃은 안 들고 갔다고. 그리고 안타까운 게 차에서 내려서 이 와 있던 단체장들 이분들한테 뭐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고는 마음에 든다. 정치인들은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고. 지켜봤어. 심지어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에서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네. 이철우 지사도 그 자리에 왔어요. 네, 왔어요. 대구 경북은 하나기 때문에 고통할 거라서. 네. 보도자를 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접했다가 보도자 제목이었고. 뭐 조선 노동신문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접했다. 첨부 파일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철우 지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만나보고 온 후에 써놓은 글을 캡처한 것과 또 하나가 거기 있는 모습을 이철우 지사만 클로즈업한 사진을 캡처했는데 정말 화질도 안 좋은 그래서 저 어디서 긁어왔는지 나 여기 있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참 애쓴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그 현재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뭐 박근혜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 길 가도 얼마든지 또 당선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예? 박근혜 누님 뒤에 숨어서 누님 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아 근데 저건 있었던 나 것 같아요. 시장이요, 나 도지사요. 몇박 까먹었다고 말았다는 것입니까? 이철우 지사는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저때 그 박정희 추모식에서 처음에 도의사 되고 그랬죠. 이 총괄을 맡아서 하는데 네. 친박 단체들이 와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거 아닌가? 그 막 욕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철우 지사 그 현장에서 욕으로 받아치면서 그렇죠. 욕을 했죠. 욕을 하면서 나 그런 적 없다고. 어디서 지랄이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뉴스미장 초기였는데 시즌 1 할 때 이지사 대 이지사 요거하면 욕하면 경기도 이지사와 경북도 이지사 이지사 대 이지사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이 꼬리표처럼 좀 따라오는데 불식시키기 위해서 방문한 게 아닐까. 이철우 지사하면 제일 그 국민의힘에서 오른쪽 이미지인데 그런 사람한테까지 뭐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신경 쓴다는 것도 나는 좀 정치인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은 왜 안 나왔죠? 네,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왔죠? 뭐 어디 바빴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작 온 정치인들하고 인사를 안 했다? 전혀 안 했죠. 혹시 김관용 전 경북지사도 왔나요? 네, 왔습니다. 올 줄 알았어. 그 몇 명 정치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땐가 파면당하고 집에 갔을 땐가 그때 자택에 방문한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 네. 조원진, 최경환. 네, 최경환 씨는 요새 뭐예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깜빵에서 나왔죠. 최경환 씨도 갔나요 이번에? 요번에는 안 왔습니다. 아마 따로 올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 탄핵 때 반대한 것이 확실한 유일한 사람은 최경환입니다. 왜냐? 누가 그 비밀 투표라서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 몰라요. 결과만 그때 234 찬성에 뭐 반대 56인가 이렇게 나왔지 누가 찍었는지 모릅니다. 단 한 명 조원진도 아니고 최경환이 퇴장을 해버렸어요. 탄핵 투표에서 퇴장은 반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최경환 한 명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영하, 유영하 씨는 변함없이 대리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렇죠. 있죠. 그날도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을 유영하 변호사가 했고 이게 또 이어지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겼던 메시지 중에 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구국을 위한 역할은 다 했다. 이제는 미래 세대가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는데 자기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겁나는데. 그게 누구일까? 유영하가 지목되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 본인도 고민하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와 2년 뒤 총선을.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박근혜와 유영하 간의 커넥션으로 대구 지역사회의 인재를 키우겠다가 혹시 유영하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당장 지역 언론들이 유영하 그 변호사와 언론 인터뷰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긍정도 부정도 그냥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나오게 한다는 얘기죠.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하면 무소속이에요? 국민의힘이에요? 뭐예요? 새누리당으로 가야지. 오근호 후보가 있었다.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전혀 없어서 뭐 유영하 변호사가 이전에 선거 출마한 이력들이 꽤 있는 분이잖아요. 서울에서 있었죠. 전에. 서울에서 송파 쪽인데. 군포. 아니야. 예비 후보에서 안 됐을 거예요. 김부겸이랑 붙어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거는 김부겸 씨가 대구 오기 전이었겠죠. 네, 대구 오기 전에. 그거 말고 2016년 총선에서 내가 그때 도장 안 찍어주고 날랐구나. 세 장 안 찍어줬고 맞아. 그때 그 세 장 안 찍어준 것 중에 하나가 유영하가 나갔고 그 지역구가 MBC 출신의 최명길 의원이라고 그 지역구였어요. 거기 한 개랑 유승민 지역구랑 이재호 나왔던 데고 세 군데를 이제 결국에 유승민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안 찍어줬었죠. 그래서 유영하 그때 도장 때문에 날라갔었죠.
그래서 그랬던 전력을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만약 출마한다면 무소속이거나 네. 타 정당일 것 같지는 않아요. 국민의힘으로. 네. 국민의힘으로 나갔다. 야, 이 경선 재밌어지겠는데.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부탁을 하나? 홍준표처럼? 유영아 한 사람은 공천시켜 주십시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이 대구시장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이거 일정 정도 정치적인 그냥 블러핑이다. 블러핑이지. 왜냐하면 이분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리고 정치 출마는 군포에서 3번, 군포에 2번인가 3번인가 했고 그 다음에 송파로 또 갔었고. 그래서 이 대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동네는 아니다. 그렇죠. 시장 더군다나 몰라 달성군은 국회의원이면 몰라. 예를 들어서 지금 달성군은 지역구에 추경호 의원이 지금 하고 있고 달성군이 추경호 그렇습니다. 근데 추경호 의원은 뭐 입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지금 있고. 잘 나가고 있죠. 그렇죠. 민수위에서. 뭐 되게 한다라고 하면 뭐 경제부총리 지금 될 수도 있고. 추경호는 이름 자체가 기재부 장관까지. 추경. 추경을 한. 그러면은 2년 뭐 이후에 그때 입각이 된다라고 하면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를 뭐 노릴 수 있을 것 같죠. 입각은 국회의원 겸직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자리를 내놔야 되잖아. 그 추경호가. 아니요.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추경호를 날릴 명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아 날린다고. 날리기 위해서 입각을 시켜준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구시장 선거 얘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러면 권영진, 홍준표, 김재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2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후보. 3강. 네, 강 후보는 2명은 한 명은 이제 이진숙 네. 전 대전 MBC 사장 네. 하고 정상환 변호사. 변호사. 국가인권위 출신. 네. 네. 그 요번에 중구 남구 재보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네. 좀 힘을 괜히 뺀 게 아닌가요? 거기 나가지 말고 그냥 대구시장을 도전하든지 아니면 구청장이라도 좀 노리든지. 백수범 후보가 네. 아마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시장을. 대구시장에 대한 고민을. 원래는 사실 대구시장을 고민하고 있다가 네. 중구 남구의 보궐선거가 뜨면서 그렇죠. 중구 남구에 출마하게 됐던. 자 지금 요즘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홍준표 의원이 마이너스 25%. 감산점. 하지마는 소리지 뭐. 25% 근데 25%가 득표율 퍼센테이지에서 25% 포인트를 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 잘못하면 마이너스 돼. 마이너스 돼. 그게 아니고 얻은 표의 25% 4분의 1을 깐다. 이거죠. 그러면은 자 그게 2가지 명목이었죠. 탈당 경력 하고 하나가 현역이 자리 내려놓고 나가려고 하는 거. 근데 난 2번째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 탈당 경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거는 그거는 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치면은 자 우리나라는 광역 단체장 선거라고 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게 교차로 돼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의원 중에서 아무래도 광역 단체장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럼 무조건 감산점 받아야 되거든. 그게 아니면은 2년 전에 미리 그만두거나.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미리 그만두는 게. 그래서 2번째 룰은 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 룰도 좀 애매했던 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 형태의 당이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 뭐 당명 바꾸고 세력 흡수하고 그러면 이번에 끊었던 게 그 미래통합당 이후잖아요. 그 미래통합당 이후로 끊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기준은 홍준표만 거의 적용되게 그렇습니다. 됐기 때문에 아싸리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했더라면 홍준표가 별 반발을 못했을 텐데. 그 10년 전 탈당 경력. 그러면 뭐 유승민도 되고 이준석도 돼 이준석. 원희룡도 되고 이준석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으면. 그러니까 크게 뭐 홍준표가 반발하더라도 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하냐 이랬을 텐데 딱 홍준표만 거의 걸리도록 해버려 가지고 논란의 불씨를 키웠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서 이준석도 아니라 그러고 뭐 김재원도 아니라 그러고 누구야 도대체.
저는 김재원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누구 한 명이 하자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이준석이랑 김재원이 다 합의해가지고 다 통과시킨 다음에 야 우리 끝나고 나서는 서로한테 책임을 떠밀자. 하긴 둘 다 홍준표는 사실은 홍준표 사실 두 사람 다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니었죠. 그럼 이제 홍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여론조사는 네.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와요. 진짜로? 네. 여론조사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최근에 아이뉴스에서 네. 나온 게 또 그저께인가가 있는데 네네. 예. 데일리 리서치라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1,200명 대구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8% 포인트 그리고 무선 70% 유선 30%를 써서 이 ARS로 했나? ARS로 했고요. 응답률은 7.4%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뭐냐?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네. 민주당 홍일학 전 시장 부시장까지 다 넣어서 했네요. 네. 홍준표 43.1% 그리고 권영진 시장이 3등을 했네요. 네. 2등을 그러니까 적합도를 물었는데 네. 예, 홍준표가 40%가 넘어버렸어요. 네.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19.0%로 2위, 3위가 권영진 11.5%, 4위가 홍일학 7.5%, 5위가 이진숙 4.8%, 그다음 정상환 1.2%, 류성걸 1.1%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크게 앞섰다. 네. 당선 가능성에서도 앞섰고 당선 적합도, 가능성도 예. 48.1%. 그러면 43.1%면 만약에 요거 퍼센트 포인트를 그대로 가져갈게요. 43.1%에서 25% 까면 한 11% 깐다고 칩시다. 그러면 32거든요. 그래도 김재원 19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요거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일학 전 부시장 표가 너무 낮아요.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대구에서 25%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너무 낮단 말이지. 그러면 민주당 표가 요번에도 꼬준표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홍준표의 43.1에 어느 정도 허수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적합도하고 당선 가능성을 물은 거니까 이제 네.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서 이제 딱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물으면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인지도나 이게 압도적이라서 가산점이 있다고 홍준표가 불리하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김재원, 권영진 후보 단일화? 아니요. 후보 그건- 단일화보다도 이 공천 경선 과정 룰을 어떻게 짤 건가.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50대 50을 했잖아요. 100% 여론조사로 네. 한다는 보장은 없죠. 네. 이게 당원 투표는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할 건지 아니면 70% 정도 적용할 건지 예. 이렇게 되면 사실 홍준표 의원이 대구 지역의 동료 국회의원들과 사이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홍준표 의원은 네. 누가 오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누가 오도 좋지 않아요. 예. 아내분하고 좋으시잖아요. 부인하고. 그래서 그 집에 강아지하고. 당협위원장이 이 어떻게 지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의 경선 내 당원 투표는 상당수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홍준표 대신에 뭐 김재원이나 권영진을 선택하게 된다면 당원들이 만약 룰이 7대 3이라면 여기에 25% 감점까지 먹으면 홍준표 의원이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어려울 수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재원, 권영진 중에 누가 더 유리합니까? 그래도 권영진인가? 이게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 중에 이렇게 사이가 좋은 국회의원이 한 서너 명 정도. 네.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사이가 추경호. 그렇죠. 추경호 의원과 그 김상훈 의원 정도. 유성걸 의원도 유성걸 의원이랑도 나쁘지 않죠. 관계가 나쁘진 않아서. 유성걸 의원은 비박이죠. 네. 비박이었죠. 예, 바른정당을 갖다. 유승민계죠. 네.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인지도 조사라고 보거든요. 네. 정작 이 당내 경선 과정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김재원 최고위원보다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결선 투표로 간다면 또 이거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누가 되는 게 좋습니까? 아 대구 시민 입장에서요? 네. 당연히 말 못하지 그건. 말 못해 못해요? 뉴스민주 아니요 어떻게? 뭐 자, 나 하나 좀 네. 나는 이번에 선거에서 홍준표가 뭘 말하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봐야겠다 일단.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진짜 경남지사 때처럼 할 거면 작전을 짜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홍준표가 아닌들 맞든 간에.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명 좀 궁금했던 게 정상화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예. 저는 뭐 변호사? 네, 검찰 출신이고 네. 검찰 출신이고 그 MB 정부 때 국가인권위의 비상임 위원으로 중앙에. 네, 중앙에 네. 활동을 했었고 인권위 직원들에게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좋은 이유는 MB 잘 정 사줘서. 아니요 MB 정부 때였는데 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병풍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정부 정권 쪽에 네. 압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 막아서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중시 여겼던 네. 여기던 분이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취재 중에 만났을 때는 뭐 장점이라면 네. 이게 정치인으로서 되게 좀 포갑적인 분위기가 없다. 홍준표, 김재원 같이 검사 출신 다른 검사 출신들과 달리 좀 젠틀하고 김재원 또 포갑적이진 않아요. 아니 포갑적인가? 나는 방송국에서 보니까 김재원이 저 의성군이 청송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할 때 많은 분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특히 지역 주민들하고. 특히 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네, 네. 단체장들과 네. 늘 이건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단체장을 자기 지역구는 여러 군에 걸쳐져 있으니까. 정상원 변호사도 그 정치를 도전한 게 몇 번 되죠. 몇 번 됐었죠. 후보로까지 가지를 못해서 그랬고 다만 이제 여러 지역 사회에서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약간은 보수적인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했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젠틀한 이미지.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보수 전통들은 다 좀 그런 것 같아. 과격하진 않아요. 조원진처럼 그렇게까지 잘 안 보여요.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럽다. 그리고 이제 이진숙 후보죠. 이진숙 후보는 굉장히 그 극우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현수막도 그 계속 거는 걸 보면 굉장히 극우적인 메시지. 뭘 걸고 있죠? 그냥 뭐 문재인 당장 감옥에 가야 돼 이 사람 나오는 걸 보면. 이진숙 대구에서 활동한 적 있나요? 지난 2년 전 총선에도 동구 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그 전에 떨어졌죠. 이 사람이 고향이 대구인가요? 아니 고향은 성주입니다. 성주예요. 그 대구에 왜 왔어요? 대학을 중고 대학을 대구에서 다녔어요. 그럼 졸업하고 처음 온 거예요? 총선할 때? 그렇죠. 꼭 보면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더 설쳐요. 과격하게. 조원진 대표적으로. 조원진 또 대구 출신 아닌가? 대구 출신인데 열심히 바깥에서 뭐 사업하다가 정치하려고 국회의원 출마로 여기 온 거예요. 그래도 그 조원진 대표는 98년도인가 첫 출마를 2002년인가 2002년인가 일찌감치 지역에 와서 교회도 이 지역에서 그렇죠. 다니고 원래 북구 나가려고 했는데 달석으로 왔죠. 알겠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분들이 설친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방송가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장 출마 때문에 하차를 몇 개 했고 이미. 그래서 방송가에서는 김재원 위원을 잡아놓고 싶어하거든. 패널로. 재밌거든. 보수 채널로 김수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되지. 보수 채널이라는. 보수 패널로. 내가 그 자리로 김재원 자리로. 아니면 혹시 방송가에서 보수 패널 뉴스 밑장 해라. 보수 패널 찾고 싶다면 권영진 현 시장과 자리 교체를 하면
권영진 시장도 잘해요, 방송. 유머 감각도 있고 아주 스스로 좋습니다. 망가질 줄 알기 네네네. 때문에. 예. 그 내가 모 방송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제작진 한 사람이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그만두시면 안 돼요. 라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곧 경선 준비하고 이러면서 그만두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박근혜든 홍준표든 김재원이든 들어와. 들어와. 자, 대구시장 선거는 당분간 계속 재밌어질 예정이고 네. 제일 핫한 선거가 될 것 같아요. 뉴스미장에서 네. 계속해서 다루겠고 유승민 원래 대구 정치인인 유승민은 또 경기도로 간다는. 네. 유승민 대구시장 출마설은 어떻게 된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주간 조선에서 보도를 했거든. 네. 대구시장 나갈 수도 있다. 없습니다. 전혀 없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4월 1일까지 주소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네. 유승민 전 주소지 의원 옮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머님이 아직 대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경기도로. 예, 그렇죠. 경기도로 옮겨. 주소지 네. 옮기는 거야.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무실 주소 그거 확인되진 않았지만 네.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